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새벽에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익숙한 풍경이죠. 전날 주문한 신선식품과 아이들 기저귀 또 분유까지 바쁜 현대인들에게 새벽 배송은 없어서는 안 될 생활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배송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조가 택배기사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이유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의 새벽 배송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국내 새벽 배송 시장 규모는 현재 약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산업 생태계가 걸려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새벽 배송 금지는 대부분의 현장 기사들조차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중소상공인 역시 신성식품 판로가 사라지고 또 비용 증가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해진다는 입장인데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건 분명 중요한 일이겠지만요. 새벽 배송만 없애면 과로사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될까요? 누구의 생존과 편익을 위한 결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속에서 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이 시간에 읽는 사람에서는요. 책으로 또는 영화나 뮤지컬로도 접해보셨을 법한 오즈의 마법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40대 영포티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오늘은 골목 경제와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날인데요. 이달 들어 소상공인들의 경기 전망 지수가 올해 처음으로 90선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연말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요. 민생 회복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지급한 이것이 내수 살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달 2차 신청이 끝나고 이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 국민이 1차 때 15만 원, 2차 때 10만 원씩 받아서 외식도 하고 안경도 샀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민생회복 땡땡땡땡이었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가 배추와 무,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또 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총 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농수산 뉴스 시간에 이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김장철 수급 안정 대책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장 주재료라고 할 수 있는 무배추 말씀을 좀 드려보면 공급 여력은 충분한데 아직 생육 중인 상황이라서 작황에 따라서 수급이 변동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부재료라고 할 수 있는 마늘이나 멸치, 액젓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강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급 여력은 충분해 보이는데요. 생육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 그 작황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생산량 전망을 보면요. 배추는 120만 천 톤, 무는 35만 톤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년보다 각각 3.2, 7.2% 정도 많은 물량입니다. 그런데
물원병 등으로 인해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건 다시 말해서 시장에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제 관리를 지원하고 있기도 한데 여기에 더해서 저장에 들어가 있는 마늘은 감모율이 높아져서 물량이 줄고요. 또 멸치 액젓 같은 경우는 생산량 자체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비축해놨던 그 물량을 풀게 될 텐데 올해는 어느 정도의 양을 시중에 공급하기로 했습니까? 비축 물량과 출하 시기 조절 그리고 계약 재배 물량 등을 다 포함해서 배추 같은 경우는 36,500여 톤 정도 풀고요. 무는 11,000톤 정도 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고추나 마늘, 양파 품목도 이제 양파들 품목에 따라서 500톤에서 많게는 1,000톤가량, 그리고 천일염도 비축 물량 한 3,000톤 정도를 풀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가정에서 김장 수요가 늘어나는 11월 상순부터 12월 상순까지 김치 업체가 확보하는 물량 이것도 또 최소화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 부담 완화 조치로 김장철 치고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 원을 투입해서 김장 재료에 대한 할인과 함께 김장하면 빠질 수 없는 돼지고기가 있죠. 그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앞서 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500억 원을 푼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수산물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수산물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2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김장철 특별전 이걸 추진하고요. 이것과 함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는 또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 대책 발표에 앞서서 열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도 김장 재료 수급 안정에 대해 이 가용 수단으로 총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었고요. 또 추진되는 대책을 점검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대응 방안도 즉시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도 함께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요. 멧돼지를 통해서 전파되는 걸 막는 방안으로 차단 방역 광역 울타리 설치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걸 걷어내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본부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맡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석본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방역 효과는 유지하면서 생태 영향은 줄이는 방향으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광역 울타리 관리 방안을 새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 차단을 위해서 설치된 광역 울타리 일부를 단계적으로 철거한다 이런 건데요. 우선 구역을 철거와 존치로 구분을 해서 철거는 우선 철거, 철거 확대 그리고 중장기 철거 검토 등 3단계로 나눠서 철거를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울타리를 세우게 되면은 야생 동물들의 이동이 제한이 되니까 생태적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된다면 방역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전체 방역 울타리가 한 1630km 정도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내년에 철거가 시작되는 우선 철거 구간이 136km 정도, 그리고 2027년 철거가 예정돼 있는 철거 확대 구간이 235km 정도가 되는데 네. 이걸 총 합치면 370km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따져보면 한 20%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방역 당국이 결정에 된 배경 중 하나 이게 또 있습니다. 이 양돈 농가들의 한 99% 가량이 정부가 추진해온 8대 방역 시설을 이미 다 설치한 상황이고요. 또 멧돼지 수색과 포획을 해오면서 확인되고 있는 바이러스 확인 건수 이것도 원래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아마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하니까 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차단 방역도 잘 되는 쪽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온실과 인삼을 재배할 때 햇빛을 가리는 그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 보다 강화된 설계지 기준이 적용되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말부터 원예작물 온실 그리고 인삼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폭설 강풍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 설계 기준이 적용이 됐습니다.
총 22개 지역이 해당되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설 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진도 등 총 2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재해를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준이 강화가 된다면 시설을 설치하는데 돈이 더 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의무는 아닙니다. 자기 돈으로 직접 이제 시설 짓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각종 정책 자금을 받아서 지원받아서 지으려고 할 경우에는 이게 지원의 요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시설을 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튼튼하게 지으면은 재해에 잘 견디겠지만은 돈이 많이 들고요. 또 그렇다고 허술하게 짓자니 재해가 무섭고 농가들로서는 딜레마가 아닐까 싶기도 한 그런 사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연재해 피해가 갈수록 커지다 보니까 농가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농수산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시안에 있는 사람 시간입니다. 프로 지식탐험가 이시안과 함께 책, 사람, 삶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시안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지 궁금해요. 네, 사실 제가 지난번에 노벨상 수상작의 작가죠. 그 네. 사탄탱고를 소개하면서 좀 어렵기도 했고 어려웠죠. 그리고 좀 이 맑은 아침에 분위기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약간 침울한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반전, 그거에 반대되는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 특히 우리 청취자분들이요 아마 너무나 좋아하고 거의 다 아실 만한 그런 책으로 준비했습니다. 뭐죠? 라이먼 프랭크 바움 작가의 오즈의 마법사예요. 우리가 다 아는 그 오즈의 마법사 맞아요. 그 책인 거죠? 네네. 근데 저희가 이거 줄거리도 잘 알고요. 네. 아무래도 어릴 때 보던 책이니까 다들 네. 아실 텐데 특별히 지금 네. 이 시기에 이 책을 소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가 잠깐 들어와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아나운서님도 예전에 이걸로 영어 연극도 했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도로시 맞냐? 의외로 양철나무꾼 역할일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특히 어린 시절의 동화로만 기억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다시 보시면요 워낙에 재미있고 의미도 크지만 약간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에세이 같은 그런 메시지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 일단 이 추억을 자극하는 아마 이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예전에 만화 보셨던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만화요. 예. 캔사스 웨단 시골집에서 하고 시작하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래요? 모르시는군요. 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한 40, 50대 정도 이상 되면 아마도 그 만화 주제가만 딱 들어도 캔사스로 시작하면 그 일요일 아침을 여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즈의 마법사 추억 돋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오즈의 마법사를 한 100배 정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그 얘기를 많이 소개해 드릴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즈의 마법사가 요즘에 캐릭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캐릭터의 향연입니다. 그렇죠. 네, 마법을 못하는 대마법사 오즈가 나오고요. 똑똑한데 뇌가 없는 호수아비가 있고요. 맹수의 왕인데 겁쟁이 사자가 나오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심장 없는 양철나무꾼 이런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건 실어증에 걸린 아나운서 같은 거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네,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캐릭터들을 보기만 해도 한 캐릭터 한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캐릭터 있으시면 나 옛날에 이거 좋았다라고 해서 좀 보내주시면 왜 좋았다 이런 것까지 보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100배 즐기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워낙에 이 책을 어릴 때 읽어서 어른이 돼서의 감상은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작가가 누구였죠?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 작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데요.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라는 작가입니다. 그 1856년 생이에요. 네. 굉장히 오래되셨죠. 네,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게
뜨기 전까지는 굉장히 일들을 많이 했는데 뭐 잡지 편집자도 했고 신문 기자도 했고요. 배우도 했고 웹판원 같은 것도 했어요.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내가 이거 계속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아내가 격려하면서 당신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지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래요. 네. 그래서 뭐 자기 자식의 친구들 오면은 막 얘기도 들려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쓴 게 아빠 거위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조금 했어요. 근데 그래요? 1899년 작품이거든요. 근데 1900년대 나온 그 다음에 나온 오즈의 마법사가 진짜 빵 뜬 거죠. 아빠 거위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저는 읽어보진 그쵸? 못했어요. 네,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그 더 웃긴 건 아빠 거위의 문제가 아니라 오즈의 마법사가요. 한 권이 아니에요. 한 권이 아니라고요? 네, 이게 사실 오즈라는 것도 이 사람이 굉장히 길게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즈라는 이름 자체도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그 웹판원도 그랬잖아요. 그 자기 서류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A부터 몇 가지 이렇게 했는데 O부터 지항까지가 있었대요. 서류에. 네. 예, 그러니까 O에서 G까지는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O, G에서 오즈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뭐 굉장한 시리즈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즈의 마법사가 이게 한 권이 아니라 계속 시리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O부터 G까지 네네. 알파벳. 네. 그 순서대로 시리즈를 냈을까요? 그렇진 않고요. 그건 아니었을까요? 근데 O부터 G까지보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네. 그럼 속편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인기 좀 있다 싶으면 그다음 시즌 나오고 그렇죠. 계속 나와요. 시즌 10 나오고 스피노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그 경향이 아니더라고요. 이때부터 이제 그랬었는데 1900년에 발간한 오즈의 마법사가 인기를 엄청 끌으니까 이게 작가는요. 이야기를 더 쓸 게 없다라고 하면서 후속작을 쓰길 거부했대요. 네. 근데 출판사가 그렇게 안 놔두죠. 독자들도 그렇게 안 놔둡니다. 너무 잘 됐으니까 네. 계속 내달라 그랬겠죠. 계속 궁금하다 어떻게 됐냐 그 사전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뒤에 이야기를요? 그렇죠. 닥달을 해가지고 결국 그 등살에 못 이겨서요. 후속작을 13편이나 썼대요. 근데 그 후속작도 다 인기가 좋았나요? 후속작도 계속 팔려가지고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13편이면 13편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도 이 시리즈가 계속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팬들과 출판사가 정식 후계자를 정해서 이 사람은 그걸 쓸만한 사람이야 라고 정해가지고 그 뒤에 스토리까지 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즈의 마법사 시리즈가 14편을 더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 합쳐서 보면요. 총 40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와, 40권까지요? 네. 근데 네. 이렇게 유명한 오즈의 마법사의 속편 40편까지 나왔다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법도 한데 왜 네. 저는 몰랐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뒤에 봤는데요. 조금 지금까지 보기에는 임팩트가 떨어지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양철 나무꾼이 네. 원래 머리가 다른 사람의 머리, 그러니까 양철 지금은 지금 로봇이잖아요. 그 자기 옛날 머리를 찾아서 가는 에피소드 막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들까지 그렇죠. 다 다뤘군요. 이 캐릭터들이 나중에 각각 나라의 왕이 되거든요. 네. 그 왕으로서 일어난 일들 뭐 이런 것들이라서 지금 보면 약간 임팩트는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도 40권이면 정말 엄청나네요. 네. 그러고 보면은 오즈의 마법사가 영화로도 나왔고요. 또 뮤지컬 그 위키드 같은 걸로도 맞아요, 만들어지기도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야말로 원소스 멀티유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원소스 멀티유스가 이렇게 멋있게 말하면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기에는 정말 뽕을 뽑는다. 제가 이게 공영방송에 되는 말인지 찾아봤거든요. 근데 국어사전에 있어요. 뽕을 뽑는다. 있어요? 네네네. 지금 제가 네. 그거를 약간 순화할 말이 뭐가 있을까 지금 아니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다행입니다. 찾아봤어요. 네. 네. 뽕이라는 게 본전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본전을 뽑는다. 본전을 이런 얘기로 뽑는다. 이제 그렇게 국어사전에 딱 등재돼 있는데 오즈의 마법사는 진짜 이게 너무 잘 되니까 40권 나왔죠. 그다음에 되게 이른 시기에 뮤지컬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주디 갈란드가 주연한 영화 타이틀 오버 더 레인보우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거기 나온 주제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요. 오버 더 레인보우가 약간 좀 늘어지잖아요. 네네. Somewhere 이러면서 되게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루즈해진다고 영화사 위에 분들 임원들이 반대했대요.
아, 네, 그래요? 처음에 이 노래 들어가면 영화가 너무 루즈해지니까 빼야 된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감독이 아니 이건 꼭 넣어야 된다라고 강력 주장해서 그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임원분들은요 이 창의적인 결정에는 빠져주는 게 작품을 위해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러네요. 네, 아. 다행히 감독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 명곡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뮤지컬 위키드는 약간 외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쭉 이루어지는 시리즈라기보단 그 메인 캐릭터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마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좀 다르죠. 그 네, 오즈의 네. 마법사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걸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제 마법사는 그 마녀가 그냥 나쁜 사람에 불과한데 그 서쪽 마녀 물리치는 서쪽 마녀에 불과한데 그 서쪽 마녀의 이야기는 또 뭘까 해서 따라가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 네. 서쪽 원래 오제 마법사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서쪽 마녀인데 이 위키드가 되면서 엘파바라는 이름이 붙고요. 네. 그 도로시를 도와주던 남쪽 마녀가 글린다. 네. 그 엘파바 글린다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지금도 이제 위키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인기 있잖아요. 맞아요. 뉴욕 브로드웨이 가면 꼭 봐야 되는 뮤지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오제 마법사 가지고요. 미국은요 한 120년 동안 지금 뽕을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얼마 후면 또 위키드 영화가 또 영화도 나오고요. 나오죠. 네. 네. 그 내용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오즈의 마법사는 줄거리를 거의 다 아실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어요. 많은 분들이. 네. 그래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캔사스 시골 소녀 도로시가 강아지 토토와 함께 통째로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서 집제로 오제마다로 가게 되면서 시작이 되죠.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도로시가 굉장히 강심장이에요. 그러니까 회오리에 휘말려서 집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하늘은 알고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자요. 너무 긍정적이에요.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필요한데. 이게 또 원형적 사고라고 그 장원영 씨가 그 얼마 전에 독일에서 무슨 콘서트를 하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이런데 이게 그 콘서트가 가능할까 멤버들은 다 걱정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잤어요. 어떻게 못하니까 네, 날씨는. 근데 인터뷰를 나중에 했는데 날씨는 내가 걱정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콘서트가 될 때 내 최고의 컨디션에서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도로시 같은 그런 마인드. 그러네요. 네. 도로시 같은 마인드였네요. 네. 근데 하필이면 나중에 이게 집이 떨어지는데 이 집이 나쁜 마녀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이 사악한 마녀를 퇴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로시가 그 마녀의 구두를 신고서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그래서 네. 자기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은 채 대마법사 오즈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살고 있는 에메랄드 성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또 유명한 노란 벽돌길이 나오죠. 노란 벽돌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뇌를 가지고 싶어하는 허수아비를 만나고요. 네. 심장을 가지고 싶어하는 양철 나무꾼을 만나고 그리고 용기, 그러니까 심장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싶어하는 실제 겁쟁이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또 오즈를 만나니까 이 오즈가 그냥은 안 도와주고요. 나쁜 마녀를 물리치고 와라. 그래야 도와주겠다. 네, 그랬죠. 또 우연하게 또 다 물리치고 왔거든요. 다시 왔는데 알고 보니 오즈가 그 마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거의 건 사기꾼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사기꾼이었죠. 네. 근데 나중에 오즈가 어쨌든 허수아비, 나무꾼, 사자의 고민을 다 해결해 주게 돼요. 네. 그리고 열기구를 만들어서 도로시와 자기가 다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열기구가 날아오는 순간 또 여태까지 가만히 있던 강아지 토토가 갑자기 툭 튀어나가면서 도로시가 토토를 데리고 오려다가 열기구를 놓치게 되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열기구는 떠나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즈의 나라에 온 순간부터 신고 있었던 유리구두가 이게 툭툭 뒤꿈치를 치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마법 구두임을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네, 이게 정말 뛰어난 그런 상상의 세계로 시작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 뇌가 없는 허수아비, 또 용기 없는 사자, 또 심장 없는 양철 나무꾼 그런 캐릭터들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게다가 심장 없는 양철 나무꾼은요. 요즘 생각하면 로봇이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 로봇에 관한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로봇인데 굉장히 사람 같고요. 감성이 있고 네. 따뜻해요. 오히려 더 따뜻한 그런 네. 느낌? 근데 사람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기술 비평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의 뭐 AI의 이 세상에 이것을 갖다 놓아도 괜찮은 얘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 와닿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AI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뭐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 비평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시와 이런 대화를 나눈 게 있는데요. 도로시가 그
허수아비한테 뇌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요. 근데 네. 허수아비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사람들도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이 있었나요? 네. 오. 그러니까 100년도 전인데 인간에 대한 기술 비판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풍자적인 문명 비판적인 그런 어조는 분명히 있었다. 곳곳에 조금씩 있거든요. 오, 굉장히 비판적인 말도 있었고 또 네네. 철학적인 말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책 소개를 할 때 자기 개발서 같기도 하고 또 에세이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랬을까요? 일단 에세이 같은 부분은요. 중간중간 깨달음을 주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뭐 일단 동물의 왕 사자가 죽음 직전에 처하는데요. 근데 평소 굉장히 하찮게 여기던 생쥐가 이 사자를 도와주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강하다는 게 도대체 뭔지 생각을 한번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인상 깊은 대화도 있는데 오즈가 사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위험에 처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생물은 아무도 없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울 때 위험에 맞서는 것이다.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라는 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껴도 하는 것이 용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냥 감정이 없는 사람이죠.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건데 네. 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지금 해도 맞는 메시지가 이때 한 120년 전에 이미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 정말 공감이 가는 것 네. 같아요. 와, 왜 아직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자기 개발 같은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도로시가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노란 벽돌길을 따라 쭉 가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을 정하고 나는 무엇이 부족해 메타인지를 하고 그리고 한눈 팔지 않고 똑바로 노란 벽돌길을 따라 실천하는 거. 이게 요즘에 자기 개발의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 메시지도요. 당신이 찾는 해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라든가 두려움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자기 믿음이 곧 성장의 출발점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오제 마법사가 등장한 게 1900년도인데 이때 근대적 개인들이 등장을 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도 막 그랬군요. 산업화되면서 와 나 할 수 있어 아메리칸 드림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던 시기라 자기 개발의 최초 원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개발이라는 장르가 시작된 게 이 무렵이에요. 이거보다 한 20-30년 전에 나온 책들이거든요. 네. 셀프 헬프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어린이 이야기라기보단 개인의 성장, 자기 신뢰, 그리고 자립 이런 미국식 가치관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동화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도로시와 일행 등은 외부의 마법보다는 자신 안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자기 개발의 메시지와도 굉장히 맞습니다. 그렇군요. 8937님이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동화 속으로 빠져드는 아침이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정경환님도 저도 어릴 때 구두 두드리고 그러셨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어릴 때 이렇게 구두로 그 네. 도로시처럼 따라하는 사람들 많았을 것 같아요. 혹시 툭툭 두드리면 이제 놀이동산이라도 갈 수 있을 까 해가지고. 원하는 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즈의 마법사는 아메리칸 드림을 담고 있는 굉장히 미국적인 동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입니다. 완전히. 사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동화는 유럽산이에요. 네. 독일의 그림 형제 있죠. 안데르센이라든가 그 덴마크잖아요. 인어공주. 그다음에 피터팬 같은 경우도 영국 동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제 마법사는 미국 동화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특별히 오제 마법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도로시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게 이게 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것 때문에 그 자부심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인들이 그렇게 오즈의 마법사에 열광을 하고 또 그걸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데 힘을 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기도 한데요. 근데 지금 그냥 미국 거니까 우리가 밀어줘라고 해서 그게 이제 잘 되는 것만은 아니죠. 분명히 그 안에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유럽의 동화들은 그 전까지 보면 공주, 왕자, 귀족 이런 사람들만 넘쳐나는 이야기였잖아요. 네. 근데 오제 마법사는 다 평민이에요. 평민보다 못한 사람들이죠. 아, 그러네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게다가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뒤를 받쳐주는 인물이 허수아비 양철남꾼 겁쟁이 사자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 절대로 아닌 부류들인 거예요. 옛날에 보면 여자아이 공주는 보호받고 그 왕이나 기사 뭐 이런 사람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네. 옛날식 동화는 완전히 차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900년도인데 지금 생각하면은 뭐 그런 동화 나올 수 있었지만 1900년도에 이게 나왔다는 건 굉장히 신선했던 거예요.
이때만 해도요. 오즈의 마법사는 시카고 도서관에서 금서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요? 네. 아, 이건 또 몰랐던 사실이네요. 오즈의 마법사가 금서로 지정이 됐다. 네. 오,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요.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하시잖아요. 그 이유를 아시면 이유가 이게 맞아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는데 혹시 여자가 주인공이어서 그랬어요? 맞아요. 이 여행의 리더가 여자라는 이유에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자가 리더가 되는 것은 신의 뜻에 어긋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하시겠지만 미국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게 192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900년대 동화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성이 투표권도 없었던 때거든요. 게다가 그 여자아이가 보호만 받는 게 아니라 허수아비, 나무꾼, 사자가 전부 다 마녀한테 잡혀가지고 무력화됐을 때 오히려 이 마녀들을 물리치는 게 도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죠. 오히려 주도적이고 시대를 혁신하는 그런 여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모로 보면 정말 굉장히 현대적인 동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랑받는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즈의 마법사가 여러모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이 오즈의 마법사가 가진 수많은 이야기, 메시지 중에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 뭘까 궁금한데요. 일단 두 단계로 나눠서 많이 아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파랑새나 연금술사처럼 이미 자신 안에 보물이 있다. 너 자신에게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 그것을 못 알아보고 있을 뿐이니 그것을 발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허수아비한테 사자가 나무를 끊어서 다리를 놓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남들이 보면 네 머릿속에 뇌가 들어있는 줄 알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네. 네 안에 잠재력이 있다. 그런 게 일단 첫 번째 메시지긴 합니다. 네, 그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2단계는 또 뭐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당신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지만 저는 여기서 오즈의 역할이 진짜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오즈는 대마법사는 아니에요. 근데 통찰력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행을 같이 한 친구들은요. 뇌가 없다고 주장하는 허수아비가 진짜 뇌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즈는 잠깐만 봐도 저 친구가 뛰어난 통찰력이 있구나. 생각이 있구나를 알아요. 심장이 없어서 고민인 양철 나무꾼도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거 알고요. 사자가 알고 보면 용기 있다는 것도 알죠. 네. 그런데 야, 너 알고 보니까 그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로 한 게 아니라 은근 그러니까 무슨 약을 준다거나 이거 먹으면 네가 용기가 솟아. 약을 준다거나 가짜로 두뇌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네. 그 재능을 끌어낼 만한 그런 어떤 계기를 준다라는 거죠. 약간 플라시보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약들을 주는 네, 거죠. 이걸 다그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야, 너 이거 있으니까 충분히 해. 가짜뇌로 주는데 얘가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 플라시보 이펙트도 있고요. 근데 원래 똑똑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자기 거화 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사실은 저는 이 오즈가 이거를 다그치거나 너 할 수 있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그런 게 아니라 야 이거 하면 괜찮아 라고 하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 준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사회 영포티 논란이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영포티 논란이요? 네네. 영포티는 왜냐하면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고 싶다는 희망과 연결되는 그런 얘기 같아서 네. 오즈가 그런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가 영포티와도 연결이 된다.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영포티 40대들은 약간 억울한 게 그런 거죠.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고 싶어서 그걸 입으면 젊어 보인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예전부터 편하게 입었던 브랜드를 그냥 입는 거다. 특별히 젊게 보이려는 거 힘들어한 네. 게 아니다. 나는 그냥 편한 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20대들은요. 40대들에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들은 가뜩이나 불안하고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귀감이 될 만한 어른 같은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멘토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들이 그런 역할에 관심이 전혀 없고 나 편한 대로 그냥 나만 신경 쓰고 살래 이런 자세로 그게 비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긁힌다라고 하죠. 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어떤 언론사가 2030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40대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냐라고 했더니요. 40대는 팀장들이니까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찐어른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귀감이 되고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뭐 외적인 것 말고
행실에서 성숙함과 품격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대답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존경할 만한 멘토로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40대는 넌 그렇게 어른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어른으로서 역할을 바라지만 40대는 자기가 실제 어른이란 그런 자의식이 별로 없거든요. 네. 40이면 뭐 옛날엔 불혹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40이면 정말 유혹에 마구마구 흔들리는 나이고요. 네. 50대 되면 지천명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50대 되면 절대 지천명은 무슨 하늘의 뜻일 뿐 아니라 자기 뜻도 잘 몰라요. 이런 상황인데 난 아직 젊은 감각이야. 근데 약간 20대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4학년 선배들을 보면 진짜 까마득하게 멀어 보였잖아요. 맞아요. 걸어다니는 화석 같았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대학교 4학년이 23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런 거나 좀 비슷한 감각인데 그러니까 20대들은 40대들에게 어른으로서 행동을 요구하는데 그렇지 못해. 그 40대는 자신들이 어른이란 자의식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포티 논란으로 터져나오지 않나. 이럴 때는 사실 무슨 꼰대처럼 야 이렇게가 아니라 오즈의 마법사 이 사람처럼 슬쩍 계기 하나만 마련해 주면서 네. 넌 할 수 있어라고 살짝 계기를 하나 마련해 주는 그런 어른들을 우리 사회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 20, 30대들이 현재 40대를 바라봤을 때 내가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앞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40대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에 네. 그렇게 이런 영포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른이 돼서 자기 개발서를 읽을 수 있는 오즈의 마법사 영포티 이야기까지 또 나눠봤습니다. 이시안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소비 쿠폰이었습니다. 4651님 소비 쿠폰, 5979님 소비 쿠폰 정답 보내주셨고요. 3789님 11월 달까지 써야 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아직 남아있어서 서둘러 써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직 한 달 남아있으니까 얼른 쓰세요. 0066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아주 잘 사용했어요. 경기가 조금은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